35번 프린트 가보자. 우리 35번 프린트에선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앞장에서는 에너지 D에 대해서 배울 거고 두 번째에선 반도체에 대해서 배울 거야. 얘네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거거든. 사실 에너지 D도 우리 34번 프린트에서 배운 보호의 원자 껍질과 이어지게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을 어떻게 그렸었는지 다 기억나지? 얘네를 에너지 준 위를 고려하여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공식에 의해 n에다가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으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껍질이 촘촘해졌던 거 기억나지? 얘네의 확장판이 바로 에너지 D야. 다시 보호의 원자 모형에 확장판, 보호의 원자 모형들이 모이면 그게 에너지 D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 에너지 D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반도체도 이해가 되게 돼. 일단 이번 단원에서 이 실리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리콘의 원자 모형을 한번 그려보자. 실리콘은 원자 기호로는 SI라고 하고 얘는 원자 번호가 14번이야. 14번. 원자 모형을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14번이면은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는 걸까? 14번이면 전자를 14개 갖고 있어. 1번이면 전자 하나, 2번이면 전자 2개, 14번이면 전자 14개를 갖고 있어. 얘는 한국말로는 규소라고 해. 규소, 영어로는 실리콘이라고 한대. 그러면 실리콘 가운데 딱딱한 핵이 있고 이 주변에 14개의 전자를 그릴 건데 이 14개의 전자가 하나의 껍질에서 다 돌고 있지 않더란 말이지. 보어가 주장한 건 바로 이거야. 전자들이 껍질에 맞춰서 돌고 있다. 그런데 모든 전자들이 한꺼번에 껍질에서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맞춰서 돌고 있더래. 첫 번째 껍질은 얘 껍질을 한 3개까지 그려볼게. 물론 이 이상의 껍질도 있을 수 있지만 물리 1에서는 세 번째 껍질 이상은 배우지 않거든. 자, 첫 번째 껍질이란 핵에서 가장 가까운 여기 이 껍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엘리베이터에 전자들의 용량이 있듯이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몇 명 탈 수 있는지 용량이 있듯이 껍질들도 마찬가지야. 수용할 수 있는 전자들의 개수가 용량이 있어. 첫 번째 껍질은 전자 몇 개까지 수용 가능하냐? 바로 전자 2개까지 수용 가능해. 화학을 공부하는 애들은 이미 좀 익숙하지. 전자 2개까지 수용 가능해. 자,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를 2개 그려보자. 전자 2개 그릴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려도 돼. 2개를 이렇게 붙여서 그려도 되지만 사실 전자는 전하량이 마이너스의 전하를 갖잖아. 따라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전자 2개가 이렇게 붙어서 있을 리 없어. 한 궤도 내에서 전자는 최대한 떨어져 있게 그리는 게 일반적이야. 뭐 이거 하나를 전자라고 하면 이렇게 가장 떨어져서 그리면 이상적으로 잘 그린 거야. 물론 전자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껍질 내를 돌고 있지. 이동하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껍질 이후부터, 뭐 두 번째 껍질 이후라고 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아니고 우리는 항상 세 번째 껍질까지밖에 얘기 안 해서 물리에서는 두 번째랑 세 번째 껍질은 전자 몇 개까지 수용 가능하냐? 8개까지 수용 가능해. 따라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를 그려볼까? 뭐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하량을 가지니까 이 전자 8개가 모두 다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할 거고, 그렇다면 전자 4개를 동서남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면서 8개를 그리면 되겠다. 자, 지금까지 실리콘 전자 몇 개 그렸니? 10개 그렸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를 그렸어. 그런데 실리콘은 14번이라 전자가 몇 개여야 돼? 14개여야 되니까 마지막 껍질에 4개를 그리면 되는 거지. 그래야 총 14개의 전자를 맞추면서 실리콘이 완성되는 거야. 따라서 세 번째 kop질에 전자 4개를 그려주면 실리콘의 원자 모형을 잘 그리게 되는 거야. 이때 최외곽 전자라는 말을 사용할 거야. 최외곽 전자,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얘기하는 것이야. 자,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몇 개니? 옳지, 4개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최외곽 전자가 4개야. 그러면 최외곽 전자랑 비슷한 단어로
원자과 전자가 있어. 내가 이걸 는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물결로 말한 것은 비슷한 단어란 뜻이야. 사실 실리콘은 최외각 전자라고 얘기해도 되고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해. 이거는 물리에서 정의 내린 것이 아니라 화학에서 정의 내린 거라 우리는 다루지 않을 거지만 18쪽 그러니까 가장 뭐 헬륨, 네온 이런 특정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랑 원자과 전자랑 다르다며.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헬륨, 네온 이런 애들은 애초에 다루지 않을 거고 주로 실리콘만 다룰 거라서 최외각 전자랑 원자과 전자랑 그냥 혼용해서 마구 사용해도 된다고 하자. 자, 실리콘의 최외각 전자는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실리콘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예, 원자가 전자라고 쓰고 원자과 전자라고 읽고 가운데 원자과 띄고 전자라고 쓰는 게 표준어야. 원자과 전자가 에너지를 뭐뭐 하면 더 높은 에너지 궤도로 전이한대. 에너지를 흡수할까 방출할까? 당연히 흡수하겠지.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보다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상의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더 크다고 얘기했었지. 따라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높은 에너지 궤도로 전이하면, 더 높은 껍질로 이동하면 그 전자를 뭐라 부르냐? 바로 자유전자라고 해. 자유전자. 핵은 플러스야. 전자는 마이너스야. 이 핵의 플러스와 전자의 마이너스가 인력,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 전자가 특히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최외각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먼 껍질로 도망가 버리면 핵과의 인력에서 멀어져서 얘는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가 되거든. 그 전자 이름을 자유전자라고 붙여준 거야. 이렇게 자유전자가 돼서 떠돌아다니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전류가 흐른다 라고 얘기하고, 전류가 흐르면 그것을 전도성이 좋다 또는 전도도가 좋다, 전기가 통하는 정도라고 해서 전도도라고 얘기하기도 해. 자, 자유전자가 이동하면 그것을 전류가 통한다, 전도성이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에너지 D라는 용어를 배울 건데, 우리 원자 한 개의 이 그림은 익숙하지 않니? 이게 바로 N은 1인 첫 번째 껍질, 2, 3 해서 마지막 껍질까지 쭉 있다고 했었어. 이때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에 에너지 준위 차가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가장 벌려서 그리고 갈수록 점점 촘촘해지게 그린다고 했지.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왼쪽 그림은 우리가 익숙한 그림이야. 그러면 그때는 핵이 하나고 껍질 1, 2, 3 였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졌지만 원자가 2개가 되면 어떻게 되냐가 궁금했어. 자, 원자가 2개란 얘기는 핵이 2개란 얘기야. A핵, B핵이 있다고 하자. A핵에 맞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껍질이 있고, B핵에 해당하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껍질이 있는데, 핵 A와 핵 B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핵을 하나일 때, 즉 기체 상황일 때만 배웠거든. 기체는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그냥 핵 하나인 상황만 우리가 봤던 거야. 수소원자, 수소기체를 봤던 거지. 그런데 핵과 핵이 가까워지는, 예를 들어 고체는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 따라서 얘네가 점점 가까워지면 과연 각각의 첫 번째 껍질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나 살펴봤더니 신기하게 얘 A의 첫 번째 kop질과 B의 첫 번째 껍질이 겹쳐지더래. 근데 겹쳐지는 게 똑같이 이렇게 일자로 겹쳐지는 게 아니라 미세한 차이를 보이면서 두 겹으로 겹쳐지더래. 우리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기억나니?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였단 말이야. 그렇다면 핵 두 개가 겹쳐져서 이렇게 미세하게 두 줄로 겹쳐질 때는 얘네가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요 아래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13.7 일렉트론 볼트가 되고 위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13.5 일렉트론 볼트가 돼서 정확하게 평균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그 공식에 맞는 그 에너지를 평균으로 갖게 돼. 그 위에 애도 마찬가지야.
원래 우리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였나? 그렇거든? 그런데 핵 두 개가 가까워져서 껍질과 껍질이 겹쳐지게 되면 얘네가 아래는 마이너스 3.5, 위에는 마이너스 3.3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면서 정확하게 평균이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가 갖게 되는 거지. 이걸 누가 발견했냐? 파울리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화학하는 애들은 들어본 적 있지? 내가 프린트에도 써놨다. 적어보자. 고체의 경우 여기서 고체란 핵과 핵이 가까워지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고체의 경우 수많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원자의 준위가 미세하게 겹쳐지며, 여기서 완전 겹쳐진다는 얘기가 아니야. 미세한 차이를 보이면서 겹쳐진다는 뜻이야. 이걸 누가 발견했냐?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가 발견했어. 따라서 원자 10개가 겹쳐지면 첫 번째 껍질에 해당하는 그 껍질들 10개가 이렇게 겹쳐지고 이것의 평균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가 원래 하나하나 껍질이었는데 멀리서 보면은 얘가 마치 헤어밴드 같은 하나의 밴드로 보이지 않겠니? 하나의 밴드로 보이지 않겠어? 이 밴드를 한국말로 바꾸면 띠거든, 띠.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사실 에너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인데 얘가 마구 겹쳐져서 띠로 보인다. 그래서 얘를 에너지 띠라고 하는 거야. 적어볼게. 연속적인 에너지 띠가 나타남. 따라서 에너지 띠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기체면은 에너지 띠라는 말을 사용할 리가 없어. 그냥 껍질, 에너지 준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그런데 이미 에너지 띠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고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는 거지. 여기서 뭐 화학 얘기를 좀 해보자면, 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에너지의 그 준위를 그리는 걸 기억했니? 이거 배웠을까? 화2에서 배우나? 뭐 이게 위쪽 화살표가 플러스 2분의 1, 아래쪽 화살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걸 배우니? 그 파울리가 얘기한 게 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거든. 그래서 첫 번째 A 핵의 첫 번째 껍질과 B 핵의 첫 번째 껍질이 합쳐지면 얘가 한 줄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면서 분포한다.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뭐 이런 얘기를 화학에서 하기도 한다고 해. 나는 화학 잘 몰라서 그냥 대충 얘기한 거고, 알아듣는 애가 있겠지. 난 잘 모르겠다. 이건 몰라도 되는 내용이야.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 에너지 띠 구조 보자. 자, 이게 바로 에너지 띠야. 자,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얘네가 하나하나가 에너지 띠인데, 지금은 그냥 띠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를 확대해보면 하나하나 껍질이 굉장히 미세하게 겹쳐져 있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그런 말을 했던 거야. 껍질의 확장판이 에너지 띠라고 얘기했던 거지. 아까 우리 실리콘 그려봤지? 가장 마지막 껍질이 세 번째 껍질이었어. 하지만 이거는 실리콘 기체여서 껍질 하나하나 그렸던 거고, 실리콘이 고체여봐. 그러면 실리콘 핵들끼리 가까워지면서 껍질도 가까워질 거고, 그러면 이렇게 띠처럼 나타나겠지? 따라서 첫 번째 껍질들이 모인 띠가 여기 맨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고, 두 번째 파란색은 두 번째 껍질들끼리 모여있는 띠. 세 번째가 바로 원자가 전자들. 아까 세 번째 껍질이 가장 마지막 껍질이었잖아. 원자가 전자들이 모여있는 세 번째 띠가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자들이 없는 네 번째 껍질들이 모여있고 다섯 번째 껍질들이 모여있는 애가 있는 거지. 그런데 얘 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껍질이 막 겹쳐 있니? 껍질과 껍질 사이는 비어 있어야 되는 건데, 띠와 껍질과 껍질 사이가 비어 있듯이 에너지 띠와 에너지 띠 사이에도 뭔가 비어 있어야 하는데, 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왜 위에는 이렇게 겹쳐 있는 걸까? 겹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껍질들 생각해봐도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은 이 공간이 넓은데 갈수록 공간이 촘촘해진다고 했잖아. 껍질의 확장판인 띠도 마찬가지야. 띠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이 있다가 나중에는 마구마구 겹치게 돼서 거의 연속적인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그 얘기를 해볼게. 전도띠라고 적어보자. 전도띠. 전도띠. 전도띠는 바로 이 노란색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원작가띠 바로 위에 에너지띠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원작가띠는 뭐냐? 그 아래 적어보자. 원작가띠는 뭐냐? 전자가 존재하는 에너지띠 중에 에너지가 가장 높은 에너지띠. 즉 아까 실리콘으로 표현하자면 원작가 전자들이 있는 바로 그 껍질들이 모인 띠. 원작가 전자들이 있는 껍질들이 모여있는 띠. 원작가 전자가 아까 세 번째 껍질에 있었지? 그 세 번째 껍질끼리 쭈르르륵 모인 바로 원작가 전자들이 모여있는 그 띠를 원작가 띠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원작가 띠 바로 위에 있는 그 띠들을 전도띠라고 하고, 아까 원작가 띠의 원작가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도띠로 이동하면 바로 자유전자가 된다고 했지. 자유전자가 된다는 것은 전도성이 커진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그런지 자유전자가 된 장소에 있는 그 이곳에 있는 전자가 전도성을 나타내므로 이 장소를 바로 이름을 전도띠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그 다음 띠 간격. 전 교육과정에서는 띠 간격이라는 말보다 띠 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어. 그런데 수능 특강에서 띠 틈이라는 말보다 이제는 띠 간격이라는 말을 더 사용하길래 우리도 띠 간격으로 이해해두자. 띠와 띠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 왜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절대 존재할 수 없고 양자화되어 있었잖아. 뚝뚝뚝뚝 끊겨있는 불연속적인 껍질이었잖아. 껍질의 확장판인 띠도 마찬가지지. 전자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틈, 영역을 띠틈이라고 해. 띠틈이 원작가 띠에서 전도띠 요 사이에만 띠틈이라고 하냐? 그렇지 않아. 여기도 띠틈이고 띠와 띠 사이는 다 띠틈이라고 해. 하지만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문제에서 뭔가 의미 있는 띠틈은 주로 여기 원작가 띠와 전도띠 사이를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여기를 주로 띠틈이라고 많이 해. 왜냐면 원작가 띠에 있는 원작가 전자들에게 에너지를 흡수시키면 그게 전도띠로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흡수시켜야 할까? 그렇지. 띠 틈보다 큰 에너지를 흡수시켜야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너무 작은, 띠 틈보다 작은 에너지를 흡수시키면 얘가 이쪽까지 올라가지 못할 거란 말이야. 따라서 띠 틈보다 큰 에너지를 흡수시키냐, 띠 틈보다 작은 에너지를 흡수시키냐가 자유전자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냐를 결정하거든. 따라서 굳이 띠 틈이라고 말하면은 원작가 띠와 전도띠 사이를 주로 얘기하긴 해. 그리고 원작가 띠와 전도띠를 어떻게 구별하냐? 100% 색깔로 구별해. 100% 색깔로. 지금까지 나온 수능 문제 전부 다 원작가 띠와 전도띠를 하나는 모자이크 처리, 하나는 새까맣게 칠하고 이런 식으로 명암을 달리해서 원작가 띠와 전도띠를 구별해. 이따가 수능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더 적어볼까? 아까 전도띠에는 자유전자가 존재한다고 했지? 이곳에는 자유전자가 존재하고, 자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류가 흐른다는 뜻, 다른 말로 전도성이 좋다, 전도도가 좋다는 뜻이야. 그 다음 원작가 띠에서도 얘기해보자. 얘들아, 원작가 띠에는 원래 원작가 전자가 있어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얘한테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시켜서 전도띠로 올려보내. 그렇다면 얘가 자유전자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원래 원작가 띠에 있던 원작가 전자는 이제 없어졌겠네? 전도띠로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됐으니까. 따라서 원작가 띠에는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돼. 구멍이. 이런 구멍은 원래 이쪽 구멍을 노란색으로 표현할게. 원래는 여기에 원작가 전자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한 전자가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띠로 올라가 버려서 자유전자가 된다면 옆에는 다 마이너스가 차 있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차 있지 않은 구멍이 됐겠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실제로 플러스가 있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옆에 마이너스인데 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구멍이므로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양공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 양,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공, 구멍 공자야, 양공. 따라서 원자까띠에는 전도띠로 올라가 버린 전자들에 의한 구멍이 있어. 이곳에는 양공이 존재하고 그런데 양공이 존재하면 전류가 잘 흐른다. 전류가 흘러. 다른 말로 전도성이 좋아져. 왜 그런가 볼게. 다른 색으로 표현해 볼까? 녹색으로 표현해 볼까? 아까 자유전자가 생기면 저쪽 아래에 있는 핵의 구속을, 속박을 벗어나서 얘가 자유롭게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 전자가 움직이면 그것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까 양공이 생기면 왜 전류가 흐르냐면, 양공은 왜 전류가 흐르냐면 이 구멍 때문에 옆에 있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이게 돼. 전자가 꽉 막혀 있으면 움직일 공간이 없어서 전자가 움직이지 못해서 전류가 안 흐르는 거거든. 그런데 양공이 생기면 구멍 덕분에 전자가 쏙쏙쏙쏙쏙쏙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돼. 이따가 얘기해 볼게. 일단 지금 뭘 알아두면 되냐? 전도띠에 있는 자유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 원자까띠에 있는 구멍,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를 기억하면 돼. 그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잠깐 보충 설명을 더 해볼까? 바로 이 얘기야. 자, 위쪽 약간 흐린 회색의 그림이 바로 전도띠고, 전도띠와 원자까띠는 100% 색깔로 구별한다고 했다. 아래 진한 회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원자까띠야. 원자까띠. 그때 원자까띠에는 원자까 전자들이 쪼르르르륵 있는데, 그때 한 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됐나 보지? 따라서 자유전자는 왔다 갔다 핵의 구속을 벗어나서 움직이고 있어. 따라서 전류가 흐르네. 아, 음전하를 띤 전자 바로 자유전자겠지? 자유전자는 전도띠 내에서 움직이고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렇다면 원자까띠의 이 자유전자로 인해서 생긴 구멍을 뭐라고 했지? 양공이라고 했지? 옆에 차 있는 원자과 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멍이니까 얘는 다 마이너스인데 얘는 아무것도 마이너스를 갖고 있지 않잖아? 비어 있잖아? 따라서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띄었다라고 표현해. 양전하를 띈 양공은 원자까띠 내에서 움직인다. 사실 양공이 움직인다기보단 전자가, 옆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여기가 채워지고 오른쪽이 양공이 되는 거지. 이 양공에 다시 오른쪽 전자가 쏙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면 이번엔 어디가 양공이야? 더 오른쪽이 양공이 되겠지. 전체적으로 보자면 양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따라서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지만 양전하를 띤 양공이 움직인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어쨌건 전자가 양공으로 쏙쏙쏙쏙 들어가는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얘도 전류가 흐르는 것이야. 자,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전하 운반자다 라고 얘기를 해. 전하 운반자. 한국말로는, 순수 우리말로는 전하 나르게라고 한대. 수능 특강에 전하 나르게라는 말이 나와서 한번 넣어봤어. 전하 운반자가 무슨 얘기냐? 자유전자와 양공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라는 뜻이야. 자유전자와 양공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 자유전자와 양공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 이따가 반도체 배우면서 무슨 말인지 알게 될 테니까 일단 따라와봐. 자, 도체와 반도체와 부도체를 구별해보자. 도체와 반도체, 부도체, 얘네들의 정의는 이미 알고 있어. 도체는 전류가 잘 통한다는 얘기야. 뭔 얘기냐? 도체라는 물체에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해. 건전지의 부호도 기억해라.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야. 1학년 때 잠깐 배운 기억이 나니? 마이너스는 짝대기 하나고 이 플러스는 짝대기가 2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2배 더 길게 그려줘. 플러스가 긴 쪽이야. 그때 플러스에서 전류가 흐르거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37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야. 자, 플러스 쪽에서 전류가 나오는데 플러스 쪽에서 전류가 나와서 얘가
이렇게 도체를 거쳐서 마이너스까지 들어와. 이러면은 전류가 잘 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짓을 도체에, 반도체에, 부도체에 똑같이 해봤는데 도체라는 애는 어떤 애를 도체라고 하냐? 바로 전류가 끝까지 잘 흐르는 물체. 건전지를 연결했을 때 전류가 한 바퀴 삥 돌아서 오는 물체, 이런 물체를 도체라고 하고, 부도체는 그렇지 못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몸통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체를 부도체라고 하는 거야. 각각의 예시를 한번 얘기해 볼까? 도체는 은, 구리 같은 애를 얘기하고, 반도체는 실리콘, 저마늄, 규소 또는 게르마늄이라고 얘기해. 실리콘과 저마늄이 대표적인 반도체의 예시고, 부도체의 예시는 나무, 고무, 유리 같은 애들인데 요즘에는 부도체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부도체가 아니라 절연체 또는 유전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해. 똑같은 뜻이야. 부도체가 아닌 절연체, 유전체라고 얘기해. 왜 그런지 말해줄게. 얘네가 핑크색과 파란색의 띠가 보여. 색깔이 다른 걸 보니 하나는 원자가띠고 하나는 전도띠인 거야. 아래쪽에 있는 핑크색이 원자가띠, 위쪽에 있는 파란색이 전도띠인 거야. 그때 도체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어. 즉 거의 겹쳐 있어. 거의 붙어 있어. 완전 겹쳐 있어. 그래서 원자가띠에 있는 원자가 전자들이 되게 쉽게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어. 전도띠로 올라가는 순간 자유전자가 되어 전류가 잘 흐르게 되고, 또 자유전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여기 구멍이 생겼다는, 양공이 생겼다는 얘기이므로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들이 양공으로 쏙쏙쏙쏙쏙 들어가면서 전류의 흐름, 전자의 이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도체는 전류가 잘 흘렀던 거야. 반도체는 어때? 띠틈이 조금 존재하지. 그래서 원자가띠에 있던 원자가 전자들을 약간의 에너지를 주면 전도띠로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돼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고, 하지만 일상 온도에서는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받을 일이 없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지. 자유전자와 양공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전하 나르게, 전하 운반자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부도체는 반도체보다 더 큰 띠틈을 갖고 있어서 일상 온도에서는 당연히 원자가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서 자유전자와 양공을 만들어내지 못해. 어려운 말로 전하 운반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류가 안 통했던 거야. 그런데 그러면 부도체라는 애들은 나무, 고무, 유리는 무조건 전기가 안 통하냐, 전류가 안 통하냐, 자유전자랑 양공을 못 만드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띠틈 이상의 에너지만 흡수시켜 준다면 나무, 고무, 유리도 자유전자와 양공이 만들어지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거든. 따라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부도체라는 표현이 틀렸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지. 부자가 아니 부자잖아. 아니 부자. 도체,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다 라고 부정해버린 거야. 사실 부정하면 안 되지.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주면 전류가 흐를 수도 있으니 얘를 부도체라고 말하는 건 틀린 것 같다 라고 해서 요즘에는 절연체 또는 유전체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고 있어. 도체, 반도체, 부도체가 에너지띠 생긴 것을 보고 전도성을 이해하는 그림인 거야. 자, 그러면 이 반도체는 온도를 점점 높여주면, 즉 원자가 전자한테 띠틈 이상의 에너지, 온도건 전기건 이런 애를 주면은 자유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자유전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여기 아래쪽에 구멍이 점점 양공이 많이 생기면서, 어려운 말로 전하 운반자가 많아지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되지 않겠어? 그 그림이 아래쪽에 그래프로 나와 있다. 그러면 도체는 어떨까? 도체는 이미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잘 통해. 이런 애한테도 온도와 전압을 막 가해주면, 전기를 가해주면 더 전기가 잘 통하게 될까? 그거에 대한 답이 아래쪽에 표에 나와 있어. 한번 볼게. 과학 돋보기, 이거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표를 갖고 온 거거든. 비저항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비저항이라는 말은 물리 2에서 다루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과정에 벗어났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 그냥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 저항보다 우리는 전기, 전도도, 전류, 전도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 내가 밑줄 친 문장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반도체는 두 개를 비교해 볼게. 자, 일단 반도체부터 해보자. 반도체에다가 온도를 점점 증가시켜주면 전류가 잘 통할까, 안 통할까? 전기 전도도가 증가해. 즉, 전류가 잘 통해. 너무 당연한 말 아니겠어? 반도체는 띠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애란 말이야. 따라서 원자가 띠에 있는 원자가 전자에게 온도, 열 에너지를 마구마구 주면,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주면 얘가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되고 또 양공까지 생기면서 전하 나르게, 전하 운반자들이 생겼으므로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는 거지.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는 저항은 굉장히 작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여기 Y축이 비저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저항이라고 이해해도 아무 문제 없다. 즉, X축은 온도야. 온도가 점점 커질수록 실리콘이나 저마늄 같은 반도체는 저항이 점점 낮아져. 즉, 전류는 점점 잘 통한다는 얘기야. 이상할 게 없지. 하지만 이상한 것은 도체야. 도체 볼게, 도체. 온도가 증가하면 열 에너지를 막 주면 전류 점점 잘 통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도체는 오히려 반대야.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기 전도도가 오히려 감소해. 전류가 잘 안 통한다는 얘기지. 전류가 안 통한다는 얘기는 저항은 오히려 커진다는 얘기거든. 따라서 도체, 구리, 납 이런 고체, PB가 납이야. CU가 구리고. 이런 도체는 온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오히려 저항이 점점 커지는 이상한 양상을 보여. 왜 그러냐? 바로 여기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것 같아.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거지. 도체는 이미 전류가 잘 통해. 이미 자유전자가 충분하다고. 그런데 그런 애한테 열 에너지를 더 줘서 온도를 증가시켜줬더니 원자의 운동이 과하게 활발해져서 전자가 원자 사이를 통과하기 어려워져. 얘네가 마찰이 너무 심한 거야. 전자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너무 운동이 활발해져서 지네끼리 부딪혀서 오히려 더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지.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도체는 과유불급이 적용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다 기억하면 돼. 절연체는 과학 돋보기에서 왼쪽에 설명이 나오지도 않았어. 절연체는 당연히 온도를 도체와 반도체에 비해서 굉장히 저항 자체가 굉장히 높은 쪽에 해당하는 애가 절연체거든. 그래서 도체와 반도체를 구별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림은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OX를 표시하여라. 가와 나가 무슨 띠인지 알 수 있겠어? 가운데는 원자가 띠고, 지금 잘 보면 띠는 색깔로 구별한다고 했어. 색깔이 달라. 가는 아래 그려진 원자가 띠와 색깔이 다르지. 원자가 띠는 약간 이렇게 명암이 들어가 있잖아. 따라서 가는 아마 전도띠일 거야. 전도띠. 그 다음 나는 위쪽에 그려진 원자가 띠와 색깔이 똑같은 걸 보니 똑같은 원자가 띠 아래쪽의 띠일 거야. A는 띠와 띠 사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띠 간격, 바로 띠 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 거야. 1번, 이 물질은 기체 상태이다. 맞을까 틀릴까? X지. 왜? 기체 상태인 걸 알 수 없어서 X니? 아니지. 에너지 T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고체일 때를 기본으로 한 용어였단 말이야. 기체라면 에너지 T라는 말 사용하지 않아. 껍질이란 말 사용했을걸? 따라서 에너지 T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고체를 얘기한 것이므로 1번은 틀. 2번, A가 작을수록 전기전도성이 좋니? T틈이 작을수록 전기전도성이 좋은 것 맞지. 원자가 T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서 자유전자와 양공이 쉽게 만들어지므로 전기전도성이 좋아질 테니까 2번 맞아. 3번, 가에는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다? 아니지. 가에는 T틈 이상의 에너지를 받은
자유전자만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원자가띠와 그 아래쪽, 원자가띠 아래쪽의 전자들은, 원자가띠 아래쪽의 띠들은 전자들이 완전히 채워져 있을지 몰라도 전도띠는 완전히 채워져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지. 따라서 X. 4번. 나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다? 자, 4번 이 표현이 수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야. 에너지 준위가 모두 같냐? 이 껍질들 하나가 에너지 준위였거든? 에너지 준위가 모두 같으면 이렇게 에너지 띠로 보이지 않았을 거야. A 핵의 첫 번째 껍질과 B 핵의 첫 번째 껍질이 겹쳐질 때 에너지 준위가 같게 겹쳐진다고 했니? 첫 번째 껍질이 겹쳐질 때 하나로 겹쳐진다고 했니? 아니, 미세한 차이를 보이면서 얇게 두 겹으로 이렇게 겹쳐지고 그게 확장되면 우리 눈에 띠로 보인다고 했거든. 얘가 띠로 보인다는 자체가 에너지 준위가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미세한 차이를 보이면서 분포하기 때문이란 말이야. 따라서 4번은 틀렸고 미세한 차이를 보이면서 분포한다.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 수능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면서 분포한다. 미세한 차이, 요 멘트를 기억해줘. 그렇다면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2014년 학평을 풀어볼게. 프린트에는 넣지 않았어. 왜냐면 진짜 너무 하찮은 문제라 너희가 눈으로 1분 이내로 컷할 수 있는 문제거든. 한번 해볼게. 원자가띠와 전도띠는 이렇게 색깔로 구별해. 사실 원자가띠와 전도띠 얘가 띠틈 이런 것도 말 안 해줘도 색깔로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기억, A는 부도체다. 요즘에는 부도체란 말 사용하지 않고 절연체나 유전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2014년 아주 오래된 문제라서 부도체라는 말을 사용했네. 자, A의 정체를 보자.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붙어있는 걸 보니 적어도 부도체는 아니다. 얘는 도체 아니겠어? 그렇다면 B는 반도체니 부도체니? 반도체니 절연체니? 솔직히 알 수 없어. 이 띠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잡히거든. 어쨌건 B는 도체는 아닌 거지. A는 확실하게 도체고. 기억은 A는 부도체다. 틀렸네. 도체이기 때문에 틀. 니은 전기 전도성은 A가 좋다. 당연히 도체가 띠틈이 벌어져 있는 B보다 좋겠지. 니은 정답. 디귿. B의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이 말이 항상 수능에 나오는 말이야. 고쳐야겠다. 모두 같지 않아. 미세한 차이를 보이면서 분포한다 라고 고쳐야겠지. 만약에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모두 같았다면 이렇게 띠로 보이지 않고 한 겹짜리 껍질로 보였을 텐데 띠로 보였다는 것 자체가 전자들의 에너지가 모두 같지 않고 미세한 차이를 보이면서 분포한다 라는 거지. 답은 니은 1번이 되겠다. 그 다음 에너지 띠 끝났으니까 이어지는 02번 반도체 볼게. 반도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여기는 좀 암기 단원이야. 외워줘야 돼. 그 두 가지 종류가 첫 번째는 고유 반도체, 다른 말로 순수 반도체라고 해. 순수한 반도체. 어떤 걸 보고 순수 반도체라고 하냐면 원자가 전자가 4개인 규소나 저마늄, 규소, 저마늄 적어보자면 규소 Si 14번, 저마늄 Ge, 게르마늄이라고도 해. 얘와 같은 반도체가 엮여 있는 게 바로 순수 반도체야. 오른쪽처럼. 얘는 아까 실리콘 원자가 전자가 4개였거든. 저마늄은 우리 그리진 않을 거지만 저마늄도 원자가 전자가 4개래. 그래서 얘네가 서로 엮이게 되면 규소 고체가 되게 되면 실리콘은 원자가 전자만 그렸어. 자, 얘 원자가 전자만 색칠했어. 원자가 전자 4개이고 자, 오른쪽에 실리콘도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 저 위쪽에 있는 실리콘도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또 다른 얘도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지금 원자가 전자만 그렸거든. 그래놓고 보니 가장 가운데 있는 빨간색 실리콘은 어때? 바로 원자가 전자가 본인의 원자가 전자는 4개밖에 없었지만 주변에서 서로 가까이 핵들이 붙으면서 각자의 원자가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8개를 완성시켜서 껍질을 완벽하게 채우게 돼. 즉, 띠로 얘기하자면 원자가 띠, 우리 그 껍질에서 전자가 8개면 만땅으로 채워져 있는 거잖아. 8개의 전자가 모두 다 채워지게 되는 거지. 원래는 실리콘 하나만 있으면 원자가 전자가 4개밖에 없어서 원자가 띠가 그 마지막 껍질이 다 채워지지 않거든. 하지만 실리콘 원자들이 쭈르르르르르르 합쳐진 이런 모습이 되면 저마늄도 마찬가지. 얘가 완벽하게 껍질을 다 채우게 되면서 남는 전자가 하나도 없게 돼. 남는 전자가 없으면 문제인 거야. 전자가 좀 남아 돌아야 자유전자가 돼서 핵의 구속을 벗어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양공이나 완벽하게 8개를 채우기 때문에 양공이나 자유전자의 수가 매우 적은 상태가 돼. 따라서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왜냐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지만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주면 얘가 충분히 자유전자가 돼서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아예 안 흐른다라기보다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음, 이렇게 표시해. 이게 바로 순수 반도체야. 그렇다면 전류를 잘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를 순수하지 못하게 만들면 돼. 순수하다의 반대말이 뭐냐? 바로 불순하다야, 불순하다. 자, 2번.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 거야. 불순물 반도체를 2가지로 만들 건데, 2가지 방법으로 만들 건데, 하나는 원자가 전자가 3개인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탈륨 같은 애를 섞어줄 거고, 한 번은 원자가 전자가 5개인 질소, 인, 비소, 안티모니, 비스무트라는 애를 넣어줄 거야. 그러면은 실리콘이나 게르마늄만 있을 때보다 무언가 엉뚱한 애가 하나씩 섞이면서 굉장히 불순해질 거 아니야? 이런 애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거든. 걔네들의 이름을 소문자로 N형, P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왜 N형이고 왜 P형이라고 이름 붙였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일단 얘네들의 약자는 N과 P는 서로 반대되는 용어야. 반대되는 단어. 한번 맞춰볼래? 긍정적인, 부정적인의 영어 단어를 알고 있니? 긍정적인 영어 단어 뭐니? 포지티브지, 포지티브. 부정적인 네가티브지. N형 반도체는 네가티브 반도체고 P형 반도체는 긍정적인 포지티브 반도체야. 그 앞 글자를 따서 P형, N형이라고 이름 붙인 거거든. 얘 이름을 굉장히 잘 붙였어. 왜 하나는 긍정적인 애고 하나는 부정적인 애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한번 볼게. 1번 네가티브 반도체부터 적어볼까?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얘는 왜 이름을 네가티브라고 지었냐면 기본 순수 반도체인 실리콘에 원자가 전자가 5개인 비소, 인, 안티모니를 첨가한대. 비소, 인, 안티모니. 얘는 지금 내가 원자 기호로 적었는데 사실 화학에서는 원자 기호를 외워야 하지만 물리에서는 외울 필요가 없거든. 비소, 인, 안티모니라고만 알아두면 돼. 얘를 첨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를 같은 말로 도핑이라고 적어볼래? 작년까지는 도핑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전 교육과정까지는 도핑이라는 말을 썼었거든. 그런데 수능 특강에서 이번에 도핑이란 말이 없길래 첨가라고 바꿨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도핑을 기억해. 얘들아, 그 올림픽에서 도핑 테스트라는 거 하잖아. 도핑이 무슨 뜻이니? 그래, 마약을 주입하는 걸 도핑이라 그래. 순수한 실리콘에 무언가 순수하지 않은 원자가 전자가 4개가 아닌 원자가 전자가 엉뚱한 5개의 애를 넣어주는, 마치 이게 사람 몸에 마약을 주입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런 짓을 도핑한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자, 왼쪽 그림이 바로 순수 반도체였거든. 양공과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이런 애였는데, 여기에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 P가 인이야. 인을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실리콘 하나 빼고 인을 넣어주면 실리콘처럼 하나, 둘, 셋,
4개의 원자과 전자를 채우고 E는 원자과 전자가 1개가 더 많은 5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1개가 이렇게 남게 돼. 원자과띠의 전자를 실리콘처럼 원래 있던 실리콘처럼 4개를 모두 다 채웠는데 E는 원자과 전자가 1개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원자과 전자 1개를 더 끌고 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미 여기 원자과띠에는 가득 찼잖아, 전자가. 따라서 남은 전자, 잉여 전자, 과잉 전자를 전도띠로 이렇게 올려보내게 되고 전도띠로 올려보내게 된 전자는 자유전자라고 하고 자유전자가 생기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되지. 이때 자유전자를 전도띠 너무 위에다가 그리지 말고 원래 그 전자는 차곡차곡 아래쪽부터 쌓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남는 전자가 만든 새로운 에너지띠라고 하는 이 남는 전자가 누구냐? 바로 원자과 전자 5개인 인, 비소, 안티모니라는 애가 전자가 하나가 남아서 이렇게 여기 이 하나하나가 전자가 되는 거야. 원자과 전자가 5개여서 실리콘보다 전자가 하나가 남는다 그랬지? 그 전자들을 기존에 있는 전도띠 아래다가 쪼르르르르 만들면서 얘로 인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 자, 아까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어. 전자나 양공이 없거든. 거의 흐르지 않아. 하지만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실리콘에 전자가 1개 더 많은 전자들을 도핑 해주면서 전자를 1개가 남게 돼서 전도띠 밑에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되고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돼. 전하 운반자가 아까 2개가 있었지. 자유전자도 있고 양공도 있었어. 여기에서는 N형 반도체에서는 전하 운반자가 자유전자니 양공이니 자유전자네. 자유전자. 예, 바로 남는 전자, 과잉 전자. 얘가 바로 얘 덕분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 따라서 전하 운반자는 자유전자라고 적어주자. 전하 나르게는 자유전자야. 자유전자는 전하의 종류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란 네거티브 한 부호 아니겠어? 따라서 자유전자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 그것을 네거티브 반도체다 라고 하는 거야. 왜 네거티브 반도체인지 알겠지? 전하 운반자는 자유전자와 양공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자유전자가 1개 남아서 원래 전자가 4개인 곳에 5개를 넣어주니까 전자가 하나 남잖아. 그 남는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어 걔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니까 네거티브 반도체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2번째 P형 반도체 볼까? 이번에는 P형 반도체 포지티브 반도체야. 원래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실리콘에 이번에는 원자과 전자가 1개 적은 3개인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등을 도핑, 첨가하는 거야. 그렇다면 그림 보자. 왼쪽 그림이 순수 반도체 실리콘인데 여기에 원자과 전자가 1, 2, 3 밖에 없는 붕소를 넣어주는 거야. 그렇다면 원래는 하나, 둘, 셋, 4개가 원자과 전자였는데 붕소가 들어가게 되면 붕소는 전자가 1개 부족함으로 3개밖에 못 채우고 나머지 하나는 양공이 돼버리겠지. 양공이 있어도 전류가 흐른다고 했다? 어떻게? 원자과띠에 있던 전자들이 요 구멍을 통해 한 칸씩 이동하게 되고 전자가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 전도성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 따라서 이때는 전하 운반자를 바로 양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때 양공은 물론 여기 아래에 있지만 우리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원자과띠 위에 양공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양공이 만든 새로운 에너지띠 이런 식으로 말 표현을 하는 거야. 전하 운반자는 자유전자도 있고 양공도 있는데 P형 반도체는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양공이 생겨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전하 운반자가 양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양공이란 상대적으로 포지티브한 부호를 갖고 있는 구멍을 얘기하는 거고 양공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 포지티브한 부호를 갖고 있는 양공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 그것을 바로 포지티브 반도체다 라고 이름 붙이는 거지.
왜 이름을 네가티브, 포지티브로 붙였는지 알겠지? 전하 운반자가 자유전자면 네가티브 반도체, 전하 운반자가 양공이면 포지티브 반도체가 되는 거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2014년 9월 풀어보자. 그림은 각각 순수한 실리콘 반도체 X와 X는 순수 반도체래. 그리고 실리콘에 붕소를 토핑한 반도체 Y의 원자 주변에 전자배열을 나타냈대. 붕소가 원자과 전자가 3개였는지 5개였는지는 몰라도 돼. 외우지 않아도 돼. 우리는 그림에서 항상 알 수 있어. 보면은 전자가 다 채워져 있는 게 까만색으로 색칠되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였는데 하얗게 됐네. 전자가 안 채워져 있다는 뜻 같아. 심지어 여기 양공이다, 전자가 안 채워져 있다 라고 단어로도 말을 해줬네. 양공? 양공은 네가티브한 전하를 띠니 포지티브한 전하를 띠니 포지티브한 전하를 띠잖아. 아마 이 Y라는 반도체는 포지티브한 전하를 띠는 양공 때문에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포지티브 반도체일 거야. 즉 Y는 P형 반도체일 거야. 그 다음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같니? 원래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실리콘이 기본인데 구멍이 생겼어? 그렇단 얘기는 원자과 전자가 4개보다 더 작단 뜻 아니겠어? 붕소의 원자과 전자는 3개인 거지. 기억 풀어볼게. 붕소의 원자과 전자는 5개이다? 아니지. 붕소의 원자과 전자가 5개였다면 원래 기본적인 전자 4개보다 많으므로 과잉 전자, 남는 전자가 생기게 돼서 전도띠로 자유전자가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얘는 N형 반도체가 됐었겠지. 하지만 얘는 구멍이 생긴 걸 보니 전자가 1개 부족했을 거고, 그렇다면 붕소의 원자과 전자는 3개가 맞지. 기억은 틀. 니은 Y는 N형 반도체다? 아니지. 양공이 보이는 걸 보면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포지티브 반도체일 거야. 니은 또 틀. 디귿 Y는 X보다 전도성이 좋다? P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니? 맞지. 순수 반도체는 전자 8개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지만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는 양공이나 자유전자에 의해서 전하 운반자가 생기므로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답은 3번. 이번 35번 프린트는 무조건 암기야. 무조건 암기야. 어차피 물리 모의고사는 수능은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돼. 그렇다면 한 문제당 1분에서 1분 30초 컷을 해야 모르는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하고 OMR 카드 마킹할 시간도 있단 말이야. 따라서 물리에서 20문제가 모두 다 계산 문제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주로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뉴턴 역학 쪽, 열역학 쪽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2학기 단원에서는 무조건 1분 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 지금 이 35분 프린트도 그런 문제고, 이번 너희 9월 모의평가, 9월 모의고사가 금요일에, 2학년은 금요일에 본댔나? 그때도 분명히 오늘 배운 내용이 나올 거야. 꼭 맞았으면 좋겠어. 1분 이내로 풀어서 답을 맞췄으면 좋겠어. 35번 여기까지 하고 고생했습니다.